브루잉이란 브루잉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BREW 맥주를 양조하다, 커피차를 끓이다, 마시기 알맞게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커피에서 브루잉은 양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 차를 끓이다, 우려낸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커피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에스프레소 추출과 브루잉으로 나눌 수 있고 쉽게 생각하면 에스프레소 커피를 제외한 모든 커피는 브루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루잉 커피는 또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과식, 침출식, 가압식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우리나라에서 핸드드립이라 불리는 여과식 커피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인데 외국에서는 핸드드립이라는 표현보다는 브루잉이라는 커피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핸드드립은 브루잉의 같은 말이고 생소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브루잉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브루잉 도구들이 순수하게 커피와 물만으로 추출함과 동시에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어서 에스프레소에 비해 농도가 연하고 부드러운 커피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브루잉 커피에는 굳이 시럽토스 파우더 등의 부재료를 넣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원두 분율의 맛과 추출 도구에 따른 특징이 살아있는 것이 브루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브루잉에서는 원조와 추출도구를 어떻게 선별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추출과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점이 에스프레소 머신과는 또 다른 재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브루잉을 하기에 앞서서 커피의 가장 큰 매력은 알 수 없음과 다양함인데 커피는 어떤 것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하나가 새로운 커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브루잉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재밌는 나만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또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브루잉 커피를 맛있게 만들려면 미리 알아둬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1번이 원두의 특징이에요. 요리를 하기에 앞서 재료의 특징과 쓰임새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브루잉을 하기 전에 그에 사용될 원두의 성격과 특징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두를 파악하기 이전에 생도의 특징을 파악해야 하는데 앞서 수업한 커핑을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커피를 커핑을 통하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란 대륙이 어디인지, 자란 나라가 어디인지, 자란 토양이 무엇인지, 고도는 어떻게 되는지, 강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품종인지 등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바리스타가 로스팅도 하고 추출을 한다면 과정이 조금 생략되겠지만 바리스타가 로스터가 아니라면 로스터에게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생두 정보와 원두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따라서 이 생두가 로스팅이 됐을 때 어떤 맛이 날지 생각해보고 로스터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로스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는 어떤 생두인지 어떤 로스팅을 했는지를 파악하여 추출을 하면 되고 보편적으로 커피에 맞는 저항 생도가 70, 로스팅 20, 추출이 10이라고 하여 추출의 중요성을 좀 낮게 볼 수도 있지만 최상급 요리 재료를 지어준다고 해도 요리하는 사람이 엉망진창을 한다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없듯이 추출의 중요성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요즘은 커피도 와인처럼 때로가 중요해졌어요. 생두 재배 방식과 가공 방식이 많이 다양해지고 발전했으며 커피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커피를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다양하고 좋은 커피만 찾아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때로와에 따른 생두의 분야에 맞춰 살리기 위해 강배전보다는 약배전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강배전을 할 경우 약배전에서 느낄 수 있는 산미와 향미가 거의 흡출되기 때문이고 소고기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품질 좋은 소고기를 굳이 베리를 일반으로 익혀서 먹자는 것 같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때루아가 이제 그 와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토지의 성질이나 뭐 강수량, 온도, 일조량 이런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하거나 식물이 자랐을 때 그 식물에 미치는 주위 환경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수량이 몇 천 정도 되는 지역에서 자란 콩과 강수량이 2천 정도로 되는 지역에서 자란 콩의 맛이 다르다라는 거죠. 일조량도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산이어도 해가 동쪽에서 써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생두의 맛과 심지어 여기에 있는 생두의 맛이 달라요. 일조량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땅도 다르고 그런 게 이제 때라라는 거죠. 2번 추출 도구에 대한 이해. 브루잉에서 원두의 특징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추출 도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수많은 도구가 있고 그 도구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출 방식을 정하기 이전에 사용하는 도구의 특징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두의 특징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그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최고의 커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마시는 사람의 커피 취향. 커피는 기호식품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최고의 커피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최악의 커피가 될 수도 있어요. 커피는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고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맛에 대한 강요를 하면 옳지 않습니다. 마시는 사람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취향에 맞게 추출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브루잉을 하기에 앞서 타임 취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커피에서 어떤 맛을 느꼈는지를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내가 이런 커피를 준비할 건데 이런 커피 이런 맛이 난다. 소비자한테 설명을 하고 내 소비자가 저무슨 커피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면은 그럼 이런 커피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커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요리에 넣을 재료를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재료의 맛을 모르고 넣는다면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겠죠. 내가 사용해야 할 원두가 어떤 맛이 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사람에게 더 만족스러운 커피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커피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농도를 진하게 할까, 연하게 할까, 그러니까 진한 커피 좋아할까, 연한 커피 좋아할까, 쓴 커피를 좋아할까, 풍미가 풍부한 커피 좋아할까, 풍미가 없는 커피를 좋아할까, 어떤 향미가 있는 커피 좋아할까, 꽃 같은, 과일 같은, 달콤한, 고소한, 향신료가 등등. 커피 맛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알아볼게요. 추출할 때 커피 맛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먼저 알아야 내가 원하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의 균형감인데요. 아무리 좋은 원두도 결과물의 맛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커피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두가 가지고 있는 맛을 최대한 뽑아낼 줄 알아야 하고요. 어떠한 것들이 커피의 맛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쓸 때도 이유 없이 너무 시다거나 이유 없이 너무 쓰다거나 하는 것들은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추출할 때도 똑같아요. 추출 같은 경우는 진짜 극강의 신맛만 추출할 수도 있고 신맛을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아주 쓰게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커피들은 손님들이 먹기에 적합하지는 않겠죠. 네,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맛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볼게요. 1. 원두의 상태, 로스팅 정도. 로스팅 정도에 따라 커피 맛이 크게 달라져요. 앞서 알아봤던 포인트를 참고하여 쉽게 설명하면 로스팅 약하게 될수록 신맛과 산미가 많이 느껴지고 로스팅 강하게 될수록 쓴맛이 많이 느껴지고 산미는 비교적 느껴지지 않습니다. 로스팅 날짜, 커피의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좋은 추출을 위해서는 로스팅 날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팅한 지 얼마 안 된 원두들은 가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추출 시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대신 향미 손실이 적은 상태라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적당히 시간이 지난 원두는 추출이 안정적이지만 다른 로스팅된 원두보다 향미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추출 변수가 많은 것보다 안정된 상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해서 에이징이라고 표현하는 말인데요. 원두는 갓볶은 로스팅, 진짜 말도 갓볶은 신선한 원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신선은 합니다. 신선은 한데 특히 에스프레소에서 추출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해요. 부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출을 할 때 좀 손을 볼 수 있는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서 로스팅한 지 최소 3일 혹은 5일, 길게는 10일 정도 뒀다가 이제 추출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분쇄도, 원두 가득 입자 크기. 원두 상태에서는 물이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출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봐야 해요. 분쇄는 추출 이전의 필수 조건이고 표면적으로 넓히는 작업입니다. 곱게 혹은 가늘게 분쇄할수록 같은 시간 대비 진하거나 쓴 커피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곱게 갈수록 연해져요. 하지만 어떤 추출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알맞은 분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해해두고 분쇄 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분쇄도 굵기가 감이 안 잡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재료의 크기 정도로 파악할 수 있어요. 밀가루, 맛소금, 설탕, 고춧가루, 가는 소금, 깨, 붉은 소금. 3번 물 온도. 부딩에 사용된 물 온도는 약 88도에서 95도 사이이며 원두의 특징이나 상태, 개인의 기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요. 다만 물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로 시작하면 부딩 중에도 물 온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부딩을 진짜 오지게 추출 한참 오래 하다 보면요, 물 온도에 조금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경지에 올라요. 그럴 때는 무조건 뜨거운 게 좋습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제일 뜨거울 때 추출을 하기 때문에. 4번 추출 시간. 추출 시간은 커피 가루가 물에 다 맞닿아 있는 시간이에요. 커피 가루가 물에 얼마나 잠겨 있는지에 따라 추출된 커피 성분의 양이 다르고 이 성분의 양이 커피의 맛과 농도를 좌우합니다. 추출 시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분쇄도인데 분쇄도가 가능한 밀도가 높아서 물이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면적이 넓어져 더 많은 커피 성분이 추출이 되고요. 그리고 분쇄도가 보면 밀도가 낮아서 물이 통과하는 데 시간이 짧고 표면적이 작아져서 커피 성분이 덜 추출될 수 있습니다. 분쇄도 외에 추출 시간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도구에 따른 추출 식도구는 추출 시간과 맛을 결정하고 여과 식도구는 물을 붓는 양과 방식에 따라 추출 시간이 달라집니다. 5번 부딩에 필요한 도구 등 그라인더,
전기포트, 드립포트, 저울, 계량스푼, 온도계, 추출도구, 필터. 자, 여가속도구들 가나다스는 보노, 멜리타, 융필터, 칼리타, 웨이브, 케맥스, 하리오 등등이 있고요. 가속도구들 목컵포트, 사이폰, 에어프레스, 에스토프레스, 프렌치프레스 등등이 있고요. 출시도구들 소는, 에어프레스, 에스토프레스, 콜드브루, 플레버, 프렌치프레스 등등이 있습니다. 제 출력을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멜리타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도 있죠. 저작권에 걸리다가 제가 찍었어요. 자.